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오늘 모신 두 분을 보니까 오늘의 이야기 반드시 무기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도 두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희범 편집장님, 태상호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뭐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빨리 한번 주제부터 해보셨으면 가시죠.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주제 어떤 건지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이? 스탈린? 스탈린, 나폴레옹, 처칠. 어? 군인이었거나 아니면 군대를 지휘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죠. 처칠은 해군 쪽인데? 해군이죠. 네. 나폴레옹은 포병이고. 그렇죠. 스탈린은 다연장 로켓을 좋아하시는 분인데?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 네. 무기 체계 중에 하나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네요. 포병. 맞아요. 오늘의 주제는 화약의 폭발력을 이용해서 포탄을 발사하는 경기, 바로 화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볼까 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스탈린은 다연장 로켓을 굉장히 좋아했고요. 사랑했고요. 그죠? 나폴레옹은 순수한 의미의 우리가 얘기하는 대포, 바퀴 달린 대포를 굉장히 좋아했었고, 이 처칠은 해군 출신의 포를 그렇죠. 좋아하긴 했습니다만, 오늘 얘기하는 것이 어떤 포를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는 포는 간단하게 해서 진짜 포 전반을 아우르는 거죠. 총인보다 큰 것들은 다 오늘 다뤄보자. 약간 좀 과장해서. 근데 좀 우리 상식적으로 대포라고 불리는 정말 크고 빵 터지는 것들. 그것들을 다루는 게 오늘의 주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얘기해 봅니다. 아니 말이 나온 김에요. 허준 씨가 말씀을 해주셨지만 진짜 이 대포를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대포, 뭐 화포, 포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그렇죠. 이게 그냥 같은 말을 이렇게 다르게 쓰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명확히 셋 다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한 번씩 좀 짚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가장 넓은 의미가 포예요. 그러니까 총보다 큰 거. 지금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정의로 구경이 20mm보다 큰 것이 포다. 일단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일종의 어떤 동의된 상식이긴 한데 사전적 의미로는 그렇죠. 20mm보다 크면 포라고 한다. 그 20mm부터 아. 네,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화포는 그냥 그러니까 화약의 힘으로 쏘는 포다. 원래 포라는 게 옛날에는 투석기도 포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투석기를 포라고 부르다가 그게 화약으로 발전해 화포다 이렇게 나왔던 거고 대포라는 말은 사실 정확히 기준이 딱 잡혀가지고 이거 이상은 포, 이거 이상은 대포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관용적으로 큰 거다. 이런 거 정도가 제일 가깝다고 봐요. 저도 여러 군데에다가 문의를 해봤어요. 그래서 군은 그러면 어떻게 분류를 하냐, 용어 네. 정립이 어떻게 돼 있냐 했더니 군에서는 대포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군에서는 모든 포가 화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화포로 통일을 시키는 건가 보죠? 그렇다는 의견이 많은데 네. 이 대포라는 것 자체가 어떤 분들은 일본어 중에 대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총포를 나타내는 건데 거기서 변질된 단어가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20mm부터 이제 지칭은 20mm 구경 이상을 이제 지칭하는 포니까 대구경 화포의 줄임말 뭐 이 정도의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위력을 보여줬길래 이렇게 뭐 처칠 수상부터 시작해서 나폴레옹까지 이런 말을 쓰게 된 걸까요? 일단은 이 화포라는 것은 언제나 인류는 전쟁을 하면서 제일 많이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나는 힘을 좀 안 쓰고 원거리에 있는 적을 한 방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았어요. 그런 무기 체계를 찾고 있었는데 그 판타지를 이뤄준 무기 체계 중에 하나가 이 화포인 거죠. 나는 안 다치고 너만 패는. 야, 그거 정말 치사하다.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이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인물이 1451년에 술탄으로 등극을 해요. 바로 마호메드 2세인데요. 술탄으로 등극한 뒤에 그때는 오스만 제국이 신흥 세력이었고 천년 제국이라고 했던 비잔틴 제국이 있었어요. 벌써 구시대와 신세대의 이제 갈등이 본격적으로 벌어지려고 하는데 술탄으로 등극한 마호메드 2세가 저 비잔틴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을 내가 뺏어서 나의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콘스탄티노플이 만만한 도시가 아니에요. 일단 도시 이름이 당시 황제 이름에서 따온 도시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난공불락으로 도시를 만들었겠어요. 여러 번 이 외적의 침입을 받았는데 한 번도 점령되지 않았던 이유가 네. 지리적으로도 정말 천혜의 요새예요. 이 면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한 면은 그래도 육지랑 연결되어 있는데 테오도시우스라는 성벽, 6.5km에 달하는 성벽으로 가로막혀 있어요. 그 성벽은 여러 번 공격을 했는데 한 번도 정복당하지 않은, 한 번도 침범을 허락하지 않은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내가 이 성을 뺏어야 되긴 하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 체계로는 좀 힘든 거죠. 황제가 젊고 팔팔한 기력센 황제가 나왔는데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아니 답은 정해져 있네요. 정말 화포로 그냥 후 그렇죠. 근데 당시에는 화포가 뭐 있긴 있었어요. 그리고 전쟁에 많이 운용되긴 했는데 저런 성벽, 그러니까 천혜의 요새를 부술 수 있을 만큼 크고 확실한 화포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오스만으로서는 여기를 만약에 공략하게 된다면 이서방 세력의 천년 요새를 쳐부시고 오스만의 제국을 완벽하게 이루었다. 정말 마호메트로서는 대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명실상부한 이름을 올리게 되는 그런 정말 중요한 곳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 오스만 제국을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는 이 도시는 빠지면 안 되는 그런 상징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는 섰습니다. 저것을 부술 수 있는 화포가 있어야겠다. 그럼 당연히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녔겠죠. 네. 공교롭게도 당대 최고의 화포 기술자인 우르반이 술탄을 접견을 합니다. 그래서 술탄이 대놓고 물어봐요. 만들 수 있니? 내가 지금 고민이 저 성벽을 깨는 건데 당신이 그 성벽을 깰 수 있는 큰 화포를 만들 수 있겠소? 라고 했더니 예,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바로 다음 연도인 1452년에 대형 화포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술탄은 대형 화포를 운영할 수 있는 뭐 화약이라든지 아니면 뭐 필요한 모든 자재들을 대량으로 구매를 하게 되죠. 당시에 이 포가 얼마나 거대한 그 포였냐. 이거를 만드는데 3개월이 걸렸다고 해요. 이거 하나를 만드는 데만. 심지어 그때 정말 동원된 인부들을 정말 밤낮 없이 정말 폭사해 가면서 최대한 빨리 만든 건데도 이랬고요. 그다음에 또 이걸 만든 포를 옮기는데 동원된 황소만 60마리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대형 화포가 만들어졌고요. 1453년 4월에 실전에 사용이 되게 되죠. 그런데 뭐 화포를 동원한 전투는 많았다고 말씀을 그쵸. 드렸잖아요. 네. 근데 콘스탄티노플 공방전은 그 이전의 전투들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려 60여 문이 넘는 각종 화포들을 총동원해서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전투에 동원되는 화포의 수가 양측을 다 합쳐도 뭐 50문이 넘지 않은 그런 전투였는데 한쪽 측의 이 화포만 해도 60여 문이 넘었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고요. 그리고 포탄은 90km에서 500km까지를 날릴 수 있는 거예요. 당대 최대의 화포. 하루에 몇 발을 쏠 수 있는지 아십니까? 3발? 생각보다 적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 시간에 한 발은 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한 no. 10발 정도? No, no. 아닙니다. 열도 식혀야 되고. 최대 하루에 2발. 2발이요? 예. 그거 왜 만듭니까? 근데 그 2발이 굉장한 효과를 주는 거죠. 그리고 그 공포심으로 쟤네는 화포를 가지고 있어라는 그 존재만으로도 위협이 되는 거죠. 그리고 2발을 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열이 됩니다. 한 발을 빵 쏘면은 이 포신 자체가 가열이 되기 때문에 열을 식어야 식혀야지. 돼요. 네. 열이 식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뭐 정밀도가 낮아진다는 아주 부수적인 문제부터 포 자체가 터지는, 폭발하는 그런 문제도 벌어져요. 그래서 그 우르반 화포를 이용해서 천의 요새라고 하는 그 성벽에 구멍을 뚫고 돌파구를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보병이 들어가서 깃발을 꽂고 천년 제국인 비잔틴 제국은 멸망을 하게 되죠. 당시 우르반 화포에 또 다른 이 효과가 있었어요. 심리적인 효과. 맞는 입장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는 큰 폭발음과 함께 그 대구경 탄이 성벽을 무너뜨리는 걸 보는 게 정말 공포 그 자체였던 거죠. 그로 인해서 콘스탄티노플 공방전은 이 화포, 그러니까 본격적인 화약을 토대로 한 무기 체계가
이제 전쟁에 쓰이게 되는 전쟁에 대량으로 쓰이게 되는 어떻게 보면 기념비적인 전투가 되는 겁니다. 공성과 수성의 이 발전이 시대가 좀 서로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성이 발전했을 경우에는 완벽하게 공성이 막혀버려서 아예 성을 공략 못하던 시대가 그렇죠. 있고, 포위만 하고 네. 버티고 있어야죠. 그래서 안에 먹을 것만 많으면은 그냥 아이고 그래 니네들은 거기서 뭐 둘러싸고 뭐 하든지 그렇죠. 말든지 하고 놀고, 그리고 공성이 발전됐을 때는 정말로 하염없이 속절없이 무너지던 때도 있었는데 그렇죠. 그야말로 공성의 시대가 도래한 게 바로 바로 그렇죠. 우르반 대포군요. 예. 아, 이제 진짜 앞으로 공격에 있어서는 이 화포를 빼놓을 수가 없겠구나. 강력한 무기로 정말 1등으로 올라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포의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면서요? 맞습니다. 일단은 화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화포의 구성을 좀 알아봐야 돼요. 뭐 지금 현대적인 화포도 그렇고 고대 화포도 그렇고 보면은 원리는 똑같습니다. 네. 일단은 본체가 있어요. 본체가 있고 그리고 3대 요소가 화약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발사체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 이외에 부수적인 것들은 많이 있지만 그 세 개의 중요 요소는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본체만 있고 이 화포, 그러니까 탄만 있다고 해도 그걸 운영할 수 없죠. 즉 화포는 화약이 발견돼서 화약이 무기로 쓰인 다음에 만들어진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화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짚어봐야 되는 것은 화포가 무기체계로 쓰이게 해줄 수 있게 만들어진 화약입니다. 화약이 어떻게 개발됐는지 아십니까? 화약이요. 예. 자연에서 뭔가를 받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고기를 구워서 먹기 시작한 게 번개가 떨어지고 하다가 우연치 않게 산불이 났는데 거기에 떨어진 동물 사체를 이렇게 먹어보니까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먹고 나서 야 이거 불에 탄 고기는 맛있구나. 어떻게 예시를 들어도 그래서 그러면 화약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 불로장생. 예, 진시황? 약간 비슷한 거죠. 옛날 중국의 도교에서는 네. 불로장생을 위해서 많은 실험을 했어요. 네. 뭐 이거에다 저걸 섞고 막 이래서 아예 그런 직업이 있었습니다. 직업이 연단 술사라는 직업이 있었어요. 아 유럽의 연금술사처럼. 그렇죠. 약간 비슷한 건데 그래서 많은 실험을 한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화학 실험 같은 걸 네. 했는데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거랑 저거랑 섞었더니 뻥 하고 터진 거죠. 그래서 이게 뭐야? 그러니까 불로장생 약을 찾다가 대량 살상 무기를 찾게 된 거예요. 오래 살려다가 죽이네요. 이거를 돈 받고 뭘로 팔 수 있을까 하다가 보니까 이게 팡 터지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볼 거 아닙니까? 이러면 불꽃놀이다. 그래서 불꽃놀이가 옛날에 중국에서 먼저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도 이렇게 불꽃놀이를 좋아하는구나.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화약이 처음에 이 무기화가 언제 됐느냐? 초기의 화약 무기는 화약을 이용해서 적을 놀래게 하거나 아니면은 발생하는 유독가스를 이용해서 공격하거나 불을 붙이는 화공을 하거나 하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 처음에는 화약이 그런 식으로 사용을 그렇죠. 했군요. 예, 저걸 놀라게 왜냐하면은 하는. 뭔가를 날리려면 우리가 지금 아는 화약 무기 체계대로 뭔가를 날릴 수 있을 정도의 이 압력이 나오려면은 고압의 가스가 발생을 해야 되거든요. 화약이 연소하면서. 근데 그때 당시에는 화약의 품질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거죠. 예, 참고로 이게 화약이 어떻게 이제 대포가 되냐? 어떻게 보면 제일 간단한 방법은 우선 파이프를 하나 준비를 합니다. 그다음에 한쪽 끝만 아주 단단히 막아요. 그다음에 안 막힌 쪽으로 화약을 넣고 그다음에 탄환을 하게 뭐 돌이든 뭐 쇠구슬이든 넣고 그렇게 한 다음에 화약에 불을 붙이면 화약이 터지죠. 그렇죠. 그런데 이 터질 때 화약이 폭발하면 생기는 고온고압의 가스가 어느 쪽으로 나가겠습니까? 뚫려 있는 쪽으로. 그렇죠. 그러면은 이 뚫려 있는 쪽으로 이 가스가 나가면서 탄환이 이 가스의 힘으로 밀려가지고 밖으로 뿜어져 나가고 이 탄환은 빠른 속도로 나가니까 앞에 뭐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뚫고 나가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살상력을 가지게 된다. 아주 간단한 원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원리 자체는 1000년 동안 똑같아요. 맞습니다. 무기의 발전하면은 서양이 마치 동양에게 전파하고 발전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원래 무기의 발전은 동양이 먼저 발전한 거네요. 일단은 화약 무기의 발전은 동양에서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동양에서 시작한 거는 확실한데 서양에는 어떻게 전파가 됐느냐? 네.
이것도 또 설이 너무 분분해요. 당시에 그래도 제일 유력한 설 중에 하나는 원나라는 해외 원정을 되게 활발하게 했습니다. 해외 원정을 갈 때 큰 화포를 가지고 다니지 못했겠죠. 조그만 그래도 비교적 휴대할 수 있는 화포를 가져가서 원정을 하다가 일부는 노획당하고 일부는 팔고 그런 식으로 해서 원나라를 통해서 이 화포가 서양에 전해졌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정설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화포는 무엇인가 또 이게 오, 궁금하죠. 궁금해요. 예. 네. 물론 이전에도 화포 만들어졌겠지만 지금 현존하는 화포는 원나라 지순 3년, 즉 1332년에 만들어진 동포라는 화포입니다. 이것만 봐도 약간 동양이 이 화약을 이용한 무기체계는 좀 앞서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서양에서는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화포가 쓰여지고 그리고 실전에 사용이 되면서 그 이후에 백년 전쟁이라는 길고 긴 전쟁을 거쳐요. 그러면서 포가 되게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용도에 따라서 포도 또 이제 발전하는 거예요. 박격포, 그리고 중포, 그리고 경포로 나뉘어서 크게는 세 가지로 나뉘어서 발전을 하게 되고요. 이때까지는 사실은 어느 위치까지 포를 옮겨서 거기 고정한 뒤에 그냥 사격하는 거예요. 전투가 끝나든지 아니면 뭔가 아주 큰 이유가 있지 않으면 그 포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즉 요새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동 포병의 개념이 없었던 거죠. 네. 근데 또 어마어마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기동 포병의 개념을 만든 사람인데요. 지스카와 그를 따르는 소수의 병력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어떻게 보면 소수니까 게릴라전을 구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마차에다가 대포를 올려서 운용을 하게 됩니다. 정법선은 약간 뭐 자주포시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렇다고 마차에 올려서 계속 쏜 건 아니고 어떤 식으로 전술적으로 운영했냐면 고지대에서 아래를 쏘는 게 많았어요. 네. 그래서 마차를 이용해서 신속히 고지대로 가서 자신들을 포위한 기사단에게 대포를 운용해서 사격을 해서 많은 피해를 입힌 거예요. 우와. 그래서 그때 야 저렇게 대포를 운영을 할 수도 있구나. 기동 포병이 바로 저런 거구나. 이런 개념이 그분한테서 나옵니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화포가 그렇게 마차 위에 올라갈 정도로 가벼워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무게를 견딜 수 있는 마차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화포의 종류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차 위에 올릴 수 있는 것도 있고 심지어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화포도 있어요. 16세기 이후 주조 방식으로 화포가 생산이 됐고요. 17세기 이후에는 포병 병가와 전술적인 운영이 확립하게 됩니다. 이 포병 전술은 주로 방어적인 개념이었어요. 왜냐면 뭐 많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사실은 그렇죠. 거치해 놓고 그 거리에 오면 쏘는 게 가장 효과적이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움직이는 게 너무 품이 많이 드는 거죠. 노력과. 유럽 같은 경우, 서양 같은 경우는 그러면 주로 어떻게 활용을 좀 했어요? 14세기 중반 무렵에 벌써 뭐 유럽에선 중요한 전쟁 무기 중에 하나가 됩니다. 크래시 전투라고 있죠. 이 전투의 기록 중에 하나가 들판에 온통 화살과 대포를 맞아 쓰러진 시체들이 질비하다. 이런 표현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주력 무기로 이미 1300년대, 1400년대, 1200년대, 1300년대가 되면서 많이 쓰였네요, 화포가. 그렇죠. 이게 특히 재밌는 게 화포가 이 기사 계급을 점점 무너뜨리는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말을 탄 기사의 그 공격력이 절대적이니까 그렇네요. 그 갑옷과 말을 감당할 수 있는 계층, 기사 계층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의 왕권이 이 기사 계급단에 나눠질 수밖에 없는 봉건 제도였잖아요. 근데 화약 무기가 들어오면서 화포에 그러니까 기병대가 기사들이 말 타고 돌격해도 포로 일제 사격하면 싹 쓸려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렇게 되니까 화약 무기로 무장한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어떤 군대,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병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어떤 병사들의 위력이 강해지면서 점점 기사 계급의 힘이 떨어지고 반대로 이런 화약 무기와 어떤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왕권의 중앙 집권이 강화되는 이런 효과가 올라가는 거죠. 화포의 본체도 중요하고 화약도 중요한데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바로 포탄입니다. 동양에서는 여러
종류의 포탄을 비교적 일찍 운영을 했는데요. 서양은 그렇지 않았어요. 15세기 이전에는 주로 돌탄을 사용했습니다. 돌. 15세기 이후부터는 철제나 납 혹은 합금을 사용한 포탄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개념이 좀 달라져서 원거리의 표적만 사격하는 게 아니라 근거리로 적의 보병이 밀고 들어왔을 때 혹은 기사가 밀고 들어왔을 때 헤일샷 혹은 클러스터샷이라고 불리는 산탄 효과를 주는 탄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럼 화포는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느냐? 이것도 또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네. 초기에는 대나무를 그냥 활용을 했어요. 대나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많이 쓰지 못하죠. 몇 번 사용하면은 이 본체 자체가 터져 나갔겠죠. 없어지겠죠. 예. 그래서 그나마 좀 주저하기 쉬운 청동이 사용이 됐습니다. 아, 그래서 청동이 사용되다가 청동은 또 고가예요. 네. 그리고 이 유지 보수하는 게 조금 힘들죠. 네. 그래서 철제를 주조해서 화포의 본체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재료까지 화포에 사용됐는지 아십니까? 금, 다이아, 아니 금은 물러서 안 될 것 같고. 힌트,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다이아, 겁니다. 여성분들이 선물 받으면 아주 좋아하는. 샤넬백? 그렇죠. 백, 가죽. 진짜요? 예, 가죽과 종이도 한동안 화포의 본체를 만드는 재료였는데요. 진짜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어떻게 화약의 이 네. 그러니까. 토갑을 이겨내? 일단은 가죽과 종이를 쓴 이유는 경량화해서 이동이 쉽게 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신 문제가 바로 드러나는 거죠. 몇 번 안 쏴도 이제 본체가 파쇄되기 시작을 해서 한동안만 쓰였지 계속 쓰이진 못했어요. 참고로 옛날에 나무로 포를 만든 경우도 간혹 있었는데 나무를 파가지고 그걸 이게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이 15세기, 14세기에 헝가리의 어느 마을에서 연마을하고 분쟁이 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대포를 만들어 쏘기로 했는데 그래서 나무를 가지고 쏜 거예요. 만든 거예요. 첫 발은 발사가 됐어요. 두 번째 발에 나무가 그냥 펑 터지면서 근처에 있던 마을 사람들이 수차게 죽었어요. 그렇죠. 나무가 오히려 산탄처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화포도 동양이냐 서양이냐에 따라서 약간 운영 개념이 다르니까 이 크기가 달랐습니다. 동양은 비교적 작게 만들었어요. 서양은 처음엔 크게 만들다가 그러니까 우르반 화포처럼 크게 만들다가 나중에는 야 이거는 도대체 운영하려면 인력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해서 점점 줄어졌습니다. 결국은 나중에는 기동성과 공격력의 균형을 맞추게 되는 거죠. 고대 중국에서 화약이 발명되며 발사체를 날리는 무기인 화포가 세상에 선보인다. 1453년 화포는 난공불락의 요새 콘스탄티노플 성벽을 무너뜨리며 위력을 발휘한다. 16세기 화포는 주조 방식으로 생산되고 17세기에는 포병병과에서 전술적으로 운영된다. 이후 화포는 기동성과 공격성의 균형을 맞춰 나가며 그 가치를 증명하게 된다. 이 화포를 운용하는 거에 있어서 부대가 따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이 운영 개념 역시 동양과 서양이 달랐습니다. 동양은 보통 왕권 밑에 중앙 집권적으로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포를 민간에서 운영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주 일부 왕이 인정한 그런 소수의 집단이 화약이나 포를 연구할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화약 무기는 군대, 왕을 위한 군대에 소속돼 있었죠. 즉 전략 무기였던 거예요. 그때부터. 반면에 서양에서는 17세기 이전까지는 화포를 다루는 포병이 일종의 특수 계약직이었습니다. 즉 용병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육군은 사실은 제일 중요한 전투 병종이 보병이 있고 기병이 있고 포병이 있었잖아요. 포병은 그때까지는 주요 병종에 들어가진 않고 특수 계약직이었던 거예요. 필요할 때 전쟁이 벌어져서 필요하면은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였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비싸고 부대 내에서 요직인 건데 어떻게 계약직을 운영을 해요? 그게 일단은 포병대를 운영하는 게 돈이 너무 많이 들고요. 그때 당시에 포병 기술을 전수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포병 기술이 있다.
그러니까 안 가르쳐 줬다고요? 그렇죠.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내 밥벌이를 남한테 쉽게 가르쳐주진 않죠. 그때만 해도 그 중세 유럽의 직업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길드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특히나 포 같은 경우는 기술이 있어야 전소가 되는 거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이 가문 내진 집단 그 같은 길드 안에서만 그 통용되는 그런 그럼 지식이었던 약간 거죠. 왕한테는 얘가 다른 데 붙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고자 많이 노력을 하죠. 그 딱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우수한 포병이에요. 자유계약직이고 이 사람이 이를테면은 홍 편집장님이랑 저랑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이 포병대가 저쪽에 붙으면 난리나. 막는 방법은 종진계약으로 묶어놓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잖아요. 암살. 뭐 암살했다 이런 기록은 아직은 없지만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종심계약도 있어요. 그렇죠. 어차피 용병이니까 계속 요구하는 금액을 주면 되는 거죠. 근데 더 많이 준다고 하면요? 가겠죠. 그런 문제는 있죠. 아니, 이거는 용병이니까.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너무 비싼 금액이 돼버리면 이거 전쟁 비용 감당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 중세만 해도 포병뿐이 아니라 많은 병종들이 그냥 용병이었어요. 용병 집단이 많아가지고 이 계절에는 이 전쟁에는 저쪽에 있다가 저 전쟁에 저쪽에 붙고 이런 어떤 용병 집단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포병이라고 해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게 그 시대에는 그렇게 이상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을 위해서, 이 부대를 위해서 내가 충성을 한다는 개념은 아니었겠네요. 그렇죠. 그게 가능한 사람들은 진짜 딱 그 봉건 영주 밑에서 있는 농민병 및 그 봉건 영주 본인들이지 그 외에 어떤 용병 집단들은 그렇게까지 충성은 안 하죠. 그냥 프리랜서로서 내 할 그렇죠. 일을 열심히 하는 의무인 지금 거군요. 프리랜서란 말 자체가 딱 그때 온 여기서, 거예요. 네. 랜서가 창병이잖아요. 그렇죠. 프리는 자유. 쉽게 얘기해서 나는 창병인데 여기 갔다 저기 갔다는 자유로운 존재다. 그러니까 용병에서 온 거예요, 그 말 자체가. 근데 그렇다고 포병이 아무리 용병이라고 해도 너무 배신과 배반을 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특수 기술직이기 때문에 이 사람 실력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력을 가져와라. 이게 계약의 조건이에요. 근데 거기에 배신과 배반으로 얼룩진 이력을 누가 써주겠습니까? 그렇죠. 좀 너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또 안 그렇죠. 써줘요. 최소한 계약한 기간만큼은 충성을 하는 정도의 그건 있어야겠죠. 그리고 심지어 그런 뭐 내가 어느 전투에서 쌓아서 어떤 무기로 어떤 효과를 냈다 이런 이력을 가져가면 못 믿는 또 이 고용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시험 사격까지 통과를 해야지 계약이 되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독립포병대의 구성을 먼저 보면은 이들이 얼마나 비밀 유지에 힘을 썼는지 또 보입니다. 화포 생산자, 목수, 화약 전문가, 운용 전문가, 대장장이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원들이 세트로 다니는 이유가 만약에 우리 화포를 만들어 주셨던 대장장이가 다른 쪽으로 갔다. 그러면 우리 비밀이 일종 새어 나가겠죠. 네. 그래서 대부분은 그 사람들이 죽기 전까지 혹은 정말 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나가야 된다면 비밀 엄수 선언을 하고 나가야 된다. 계약서를 쓰고 예. 그렇죠. 그러고서 이제 신합회 맹세를 하는 거죠. 그때 신합회 맹세라는 게 진짜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지. 근데 왜들 그렇게 배신을 많이 해? 그 신이 뭐 밤에는 안 들었다. 뭐 그래서 이런 그렇죠. 화포 독립 용병 계약단이 이렇게 있는 그렇죠. 거고 이거를 중심으로 이제 계약을 하러 다녔고. 그렇죠. 그런데 보병하고 기사들에겐 이 포병은 정말 실은 공포의 대상이죠. 최악의 공포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왜냐? 원거리에서 익숙하지 않은 무기 체계를 사용해서 우리를 대량으로 살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병이나 기사는 의당 얼굴을 마주치고 그러면서 칼을 맞대고 혹은 창을 맞대고 이런 전투를 하는 네. 게 신사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게 기사도라고 생각했는데 원거리에서 이상한 흑마술 같은 걸로 얼굴도 안 보이는데 우리가 막 팍팍 죽어나갔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포병을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보병이나 기사가 적국에 이 포병을 사로잡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들을 처단했냐. 뭐 대부분은 그냥 잡으면 즉결처형으로 죽였고 그 포병에서 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용병 대장이 잡으면 노획한 그의 포에 그 사람을 넣어서 산산조각으로 찢어 죽였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포병에 대해서는 아주 좋지 않아, 싫어.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 게 비슷하게 포병에 대해서 증오를 하는 어떤 그런 그게 감각이 남북 전쟁 때도 이어집니다. 심지어 미국.
왜냐하면은 남북 전쟁 때 전장에서 기병대가 돌격을 하죠.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게 포병이에요. 물론 이게 전술적인 필요도 있지만 정말 기병대가 포병대에 도달했다 그러면 진짜 막 썰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도달할 때까지 너무 큰 희생을 감수해야 되니까. 뭐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긴 하죠. 그리고 당시에 포병대가 일종의 특수 기술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투지에서 혜택도 많이 받았어요. 다른 보병은 가족을 데려오거나 이러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포병은 가족을 데려올 수 있는 그런 권리도 받았고요. 봉급도 다른 병종보다 뭐 2배, 3배로 높았고 정말 재미난 이 조항도 하나 있는데 특수 조항으로 만약에 우리가 공격을 해서 적국의 도시를 빼앗게 되잖아요. 그때 당시 이 서양에는 대부분 교회가 있었겠죠. 교회에는 종탑이 있습니다. 종을 포병에게 주겠소라는 특수 계약도 있었어요. 그걸 녹이면 화포나 아니면 포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뭐 이렇게 중요한 병과라는 건데 이제 돈이 부족해서 잘 못 쓰다가 나중에는 당연히 훌륭한 병과라면 정규직으로 쓰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나폴레옹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이 중요성을 병과를 편제를 해서 운용을 하는 거죠. 사실 나폴레옹 전부터 17세기 무렵부터 서서히 어떤 병과로서 굳어지는 게 이게 네. 딱 보면은 재밌는 게 각국에서 봉건제가 점점 사라지고 왕권이 중앙 집중화되는 네. 이런 어떤 경향하고 딱 맞물립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에야 그 군대를 편성하는 주체가 지방의 봉건 영주이다 보니까 돈들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중앙 집권제가 되면 한 나라 전체 단위로 군대가 편성되면서 이제 포병을 군대 상설적으로 둘 수 있는 만큼의 돈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17세기 이후로 화포가 비로소 전술적으로 운영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선구자가 바로 스웨덴의 구스타프 아돌프라는 분이에요. 그는 기존의 육군이 보병, 기병 체제였다면은 보병, 기병, 포병까지 3개 병종으로 만들어서 이제 확립을 시킵니다. 한마디로 포병 군제 개혁을 했던 거죠. 육군에 많은 수의 포가 필요하게 됐는데 기존에 있던 포들은 사실은 너무 여러 가지 포를 운영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관리도 힘들고 포탄도 서로 이 상호 호환이 안 되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어느 정도 우리가 이 맞추자. 그렇게 해서 정량의 연대포라는 개념의 포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포탄도 상호 호환이 되고 유지 보수도 쉬워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통일화를 시켰던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의 이름이 또 하나 나옵니다. 네. 나폴레옹. 이 사람 이름을 빼놓고는 대포 얘기가 안 나오죠. 나폴레옹이 권력을 잡은 것 자체가 대포 덕분입니다. 이 사람이 포병 장교죠. 그리고 이 프랑스 혁명 이후에 포병 뭐 초급 장교로서 복무를 했지만 사실 별로 중요한 어떤 지위는 당연히 아니었어요. 그런데 혁명 정부가 위기에 처합니다. 프랑스 왕당파가 2만 5천 명의 반란군을 이끌고 파리를 공략을 한 거죠. 이 혁명 정부가 우왕좌왕 이거 어떻게 하죠? 그런데 나폴레옹이 기회는 찬스다. 찬스는 기회다. 이렇게 딱 떠올리고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대포를 내면 다 긁어 모아가지고 이 반란군이 오는 길목을 막은 거예요. 그러고 이 반란군을 상대로 포도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산탄이죠. 그거를 일제 사격을 합니다. 2만 5천 명의 반란군이라고 해도 이 사람들은 대부분 막 잘 훈련된 군인이 아니라 그냥 여기저기서 긁어 모은 어떤 속된 말로 어중이 떠중이들이에요. 시민들이죠, 그냥. 그렇죠. 네. 이 사람들이 그냥 총 들고 창칼 들고 와 몰려오면 다 무너지겠고 적은 막 흩어지겠는데 갑자기 그냥 대포를 그러니까 밀집돼서 오는 거에다 대고 포격을 일제 사격을 하니까 순식간에 지리멸렬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반란은 진압되고 혁명 정부가 방어가 되면서 나폴레옹이란 무명의 촌뜨기, 진짜 코르시카면 그때 프랑스에서 촌 중에 촌이었거든요. 거기서 온 웬 대위가 하나가 갑자기 일약 영웅이 되면서 황제가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이걸로. 나폴레옹 시대의 화포는 크게 보면은 박격포, 평사포, 곡사포로 나눠집니다. 박격포는 우리가 잘 알듯이 공속용으로 주로 사용이 됐고요. 평사포와 곡사포는 개방된 전장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들이 다 약간 비슷하지만 다른 용도가 있었던 거예요. 뭐가 달라요? 곡사포는 주로 20도에서 40도, 그러니까 포신의 각도가 20도에서 40도 사이에서 발사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탄도 곡선을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게 돼 있고요.
평사포 같은 경우에는 중장거리 표적에 대해서 철제 재질의 원형 포탄을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거리에서는 포도탄 혹은 캐니스터탄을 사용을 해서 산탄 효과로 이 근거리에 접근한 적의 보병이나 기병을 제압을 했고요. 캐니스터도 사실은 왜 캐니스터탄인가 싶으시겠지만 양철 캔 안에 저런 산탄들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저런 케이스가 없다, 얇은 양철통이 없다, 그러면은 저 산탄, 수많은 산탄을 포신 안에 집어넣어야겠죠. 네. 그거 힘들죠. 하나하나. 그게 힘듭니다. 그래서 더 효과적으로 한 번에 쉽게 장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했더니 이 깡통 통조림에서 아이디어를 받은 거죠. 그래서 양철통 안에 산탄을 미리 집어넣어서 잘 봉합해 놓으면 터지면서 폭압으로 인해서 외피는 터져 나갈 거고 그 안에 있는 자탄들이 쫙 날아가서 산탄 효과를 낼 것이다 라고 해서 만들어진 탄이고요. 나폴레옹의 포병은 평균 약 200발에서 300발 정도의 각종 포탄을 휴대를 했다고 해요. 물론 병사들이 휴대한 건 아니고 뭐 마차에 실어서 그렇게 휴대를 했겠죠. 당시 포로는 대략 1000m 정도를 교전할 수 있었는데 그 이상 날릴 수가 없느냐 그럼 날릴 수 있습니다. 당시 포로도 날릴 수 있는데 왜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당시 과학기술로는 1000m가 넘는 표적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조준 장치도 없었고요. 1000m가 넘는 거리를 무난하게 관측할 수 있는 관측 장비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제가 궁금한 건 곡사포는 20도, 40도 사이를 이렇게 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아는 대포 이러면 이렇게 해서 뻥 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평사포는 어떻게 쏴요? 그러니까 평사포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총같이 상대를 보고 직접 쏘는 아, 거예요. 직격으로 쏘는 게 평사포. 그렇죠. 그 시대의 개념은 그런 거죠. 박격포는 하늘을 보고 쏘는 거. 그렇죠. 애당초 그때 박격포의 용도는 성벽 너머에 있는 적을 맞추는 거예요. 성벽인 어떤 방벽. 그리고 이 당시 아까 얘기할 때 이 포탄 중에 원형탄 라운드샷이라는 걸 제일 많이 썼다고 그랬는데 그게 평사포에 제일 많이 쓴 포탄이거든요. 이거가 제일 많이 쏜 포탄이기도 한데 그게 보통 전쟁 영화 보면은 막 지면서 빵빵 터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건 영화니까 그러면 실제로는 이게 펑펑 터지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볼링 핀을 넘어뜨리듯이 병사들 사이를 픽픽 헤집고 지나가는 거예요. 엄청 끔찍합니다. 그 생각해서 이만한 게 사람을 맞고 뚫고 지나가는데 그게 한두 명도 아니고 막 쫙 서 있는 사람들을 쫙 뚫고 지나간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그 해치가 탁 열렸을 때 그 느낌이죠. 총알이 뚫고 지나가는 그런 느낌처럼 그거에 곱하기 한 10배 이 정도. 그래가 더 끔찍한 게 이게 지면에 딱 맞죠? 더 무서워요. 볼링공처럼 튀어다니면서 다리를. 그리고 이게 마지막에 그렇게 해서 근처 딱 포압까지 갔다. 사실 포압해서가 제일 무서워요. 왜냐? 캐니스터를 발사해버리거든요, 포병. 이래버리면 정말 답 없어요. 캐니스터 맞고도 이제 살아남아서 할 수 있을 다행인데 대개의 경우는 그걸로 끔찍한 거죠. 이 고폭탄 같은 경우도 참 또 애매한 게 사실 공성 용도에 많이 안 쏜 게 언제 터질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이 심지의 길이를 조절해가지고 언제 터질지를 조절하는 건데 이 화약으로 타오르다 들어가는 심지라는 게 연수 시간이라는 게 일정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야전에서 그러니까 적에 몰려오는 보병상으로 쐈다가는 딱 쏴서 맞았는데 이미 보병은 그 자리를 지나 있다든가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이 고폭탄은 이 딱 정해져 있는 성 안쪽 이런 쪽에서 정말 움직이지 않는 걸 터뜨릴 때 이럴 때 쓴 거죠. 나폴레옹이 이러한 화포를 좀 잘 활용했던 유명한 전투들은 어떤 게 있어요?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나폴레옹은 모든 전투에서 포를 아주 중요시했어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은 포병 장교답게 대포를 정말 잘 배치하고 잘 운용해서 계속 승리를 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 뽑자면은 1807년에 프랑스군과 러시아군이 있었던 프리들란드 전투라는 게 있어요. 이 전투에서 프랑스군은 66문의 대포를 동원해서 3000발의 포탄, 그러니까 라운드샷이죠. 과 500발의 포도탄을 발사했어요. 포도탄이 아까 얘기한 그 산탄, 그죠? 이걸로 러시아군 사상자 중에 2만 명의 사상자가 나왔는데 그중 대부분이 포에 맞은 거예요. 우와. 그러나 거꾸로 나폴레옹의 운명도 포로 인해서
딱 끝맺히게 됩니다. 물론 나폴레옹이 직접 포탄을 맞은 건 아니고 네네. 워털루 전투 있죠. 네. 네. 워털루 전투의 최종 단계에서 프랑스군이 이제 영국군을 상대로 돌격을 하는데 네. 웰링턴이 정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방어 배치예요. 어떻게 했냐? 얕은 고지의 바로 밑에 영국군을 배치해가지고 네네. 이 프랑스군이 이 고지를 넘어서 내려올 수밖에 없게 만든 건데 네. 그 바로 내려와야 되는 그 보이는 시점에 포병을 집중 배치한 거예요. 그러고 뭘 장전했다? 캐니스터. 그러니까 몰려오는 프랑스군 보병이 빵! 피할 데가 없네. 쓸려 나가죠. 피할 데가 없이 쓸려 나가고 그러고 나서 이진이 오면 또 빵! 쓸려 나가고. 어떤 분들은 그러면은 포병이 그렇게 우세하면은 상대 포병을 잡는 대포병 사격을 왜 그 당시 안 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네네. 있는데 관측을 할 수 있는 원거리를 관측하고 원거리를 정확하게 조준할 수 있는 조준 장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원거리에 있는 적의 포병을 잡느라고 시간과 이 포탄을 낭비하느니 그 시간에 차라리 접근에 있는 적의 보병이나 기병을 무력화시키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대포병 사격이나 대포병 전술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나폴레옹은 포병을 약간 공세적으로 운영을 했고요. 대프랑스 동맹은 포병과 기병을 보호하는 약간 방어적인 개념으로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나폴레옹은 포병으로 흥해서 포병으로 결국은 유배까지 가는 그런 지경이 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까지 나온 게 사실은 포병으로 흥하고 포병으로 망했다는 얘기는 둘 다 포가 중심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전까지는 포가 조연이었었고 뭔가를 돕는 역할을 했었다면 지금부턴 화포가 중심에 서게 된다. 그 어떤 영웅도 포가 중심이 되고 영웅이 보조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모든 영웅을 조연으로 만들어버린 화포에 대한 이야기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지거든요.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 중국에서 발명되어 서양으로 전파된 화포는 이후 여러 전쟁을 거치며 주력 화기 중 하나로 주목받는다. 특히 근대로 들어서면서 최신 기술을 접목한 화포는 제1, 2차 세계대전에서 맹활약하게 된다. 한편 6.25 전쟁을 통해 화력의 중요성을 깨달은 한국군도 포병 전력 증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해 전 세계 각지에서 활약하는 화포의 현주소와 미래 발전상은 무엇인가? 전쟁사의 새로운 획을 그은 화포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